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내시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팔래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예, 이것과 관련한 증거 조작 파문, 정치권에 또 다른 쟁점을 던져준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소식 들으시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검찰이 간첩 사건의 증거라고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그 중국 측 공문이 위조가 됐다. 이렇게 중국 측이 전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게다가 중국 측이 그 위조 사건을 조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 좀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고 지금 의원들이 오전에 이어서 지금 오후에도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이 검찰이 이거를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때 과연 위조 여부를 몰랐던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 위조된 이 중국 측 공문서를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입수를 한 거냐, 이제 이 두 가지 대목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법무부에서는 오늘 황교안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서 아주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 측으로부터 입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선양 영사관의 그 외교 당국자뿐만 아니고 거기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들 또 국정원 IO들 이쪽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입수를 했다. 이게 거의 정설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과연 국정원 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료를 입수했느냐, 혹시 국정원이나 검찰 쪽에서 이 조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수사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쟁점을 좀 우리가 곰곰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이 문제가 어찌됐든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이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게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국정원 개혁 문제, 여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검찰이 이거를 맡아서 좀 실제로 위조의 과정, 그리고 그 위조를 주최했던 당사자들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새누리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거론하면서도 위조됐다면 위조한 당사자들 처벌하면 될 일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이 문제를 정쟁에 그냥 묶어두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특히 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그냥 하고 마는 그런 정도로 그칠 성질의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더 심각한 이유가 왜 요 며칠 사이에 10수년 전에 또는 20몇 년 전에 30몇 년 전에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만든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지난주만 해도 불임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누가 봐도 국민들의 정서든 아니면 아주 논리적인 몇 가지 잣대를 들이대고 봐도 사실 지금 이거 검찰 수사에 한 번 더 맡겨놓는 과연 타당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의문들이 좀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국정조사, 특검까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신당의 당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새정치연합으로 결정을 했었죠. 네. 오늘 지금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부터 신당을 창당을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얘기가 많다가 결국은 윤여준 새정추 의장이 이제 영입되면서 창당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창준이 만들고 다음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신당을 이제 창당하겠다, 이런 로드맵까지 나왔었죠. 오늘 신당 창당은 이제 그야말로 그동안의 현상으로 얘기됐었던 이른바 새정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담아낼 구체적인 틀거리를 이제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물론 3당 체제, 4당 체제도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과 또 중도,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 이렇게 양당 체제로 굳어져 왔었던 우리 전체 기성 정치권의 체제 자체가 3당 체제로 재편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 창당 준비국의 창준의 의결기국격이죠. 중앙위원회 여기 이제 의장을 맡으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새정치에 대한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로 정치인 안철수의 어떤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변의 요구를 따라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창준이의 대표를 맡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번 창당이 짧게는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2년 후에 있을 총선, 그리고 그 이듬해 대선까지 이렇게 정치 일정이 크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정말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정말로 이렇게 합리적 보수와 또 진보 진영 일부까지 포함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중도 정당을 표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정당이 정말로 제자리를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제3의 정당들, 중도 보수를 표방한 정당들이 나왔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새정치연합 어떤 행보를 할지 일방적으로 이 야당표를 깎아먹는다라는 지금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예, 네.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사라면 단연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안철수 신당의 출연 이후에 야권표의 분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이 우려가 정말로 현실이 될지 아니면 지금 안철수 신당 쪽에서 극구 좀 꺼리고 있는 이 정당 차원의 연대,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좀 구체화돼서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대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상곤 경기교육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은 아직까지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출마에 대한 얘기보다는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미 주변에서는 경기교육감 후보로 여러 군데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입당설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김상곤 후보라면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교육감으로서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신당 쪽에 이제 새정치연합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을 영입을 해서 이 경기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신대 교수를 오래 하셨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좀 더 진보적인 노선에 충실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서는 안철수 의원 측의 중도 노선 이쪽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신당 쪽에서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쪽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내고 지금 민주당은 이미 원혜영, 김진표 두 의원이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태죠. 네. 이렇게 되면 양측의 표가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통에 결국은 이제 본인 입으로는 직접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야권 인사들 주변에서는 결국은 김상곤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시민 후보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또 새정치연합 양측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야권연대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사이에 서울 지역은 민주당,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이 경기지사 이렇게 서로 좀 역할 분담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그림도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양쪽이 물밑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외에 지금 또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바로 부산시장인데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 후보와 관련해서는 오거돈 전 장관은 본인이 시민 후보론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하고 똑같이 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행보 자체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김상곤 교육감은 어쨌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광역단체장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민 후보론을 주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의중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동 지원이라는 본인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사실은 부산 지역 선거에서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거돈 전 장관의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사실은 오거돈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듯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여럿이서 오거돈 전 장관과 접촉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본인도 지금 여러 정당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뀐 거는 그 서병수 의원이 부산시장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이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해수부 장관 물망에 조금 오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오거돈 전 장관 쪽에서는 사실 서병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갔다면 아마도 새누리당 쪽에 입당을 했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여기저기 좀 적극적으로 기존 정당들과 접촉을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서병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설에 하마평에 올려놨던 당사자들이 사실은 그 서병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보내고 오거돈 전 장관을 영입해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자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던 여권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성곤 교육감과 결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그 시민 후보 추대론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병수 의원이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에 남은 것을 결정이 되면서 야당 쪽에, 그러니까 여당 입당,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야권, 연합 후보, 이런 정도로 본인의 위상을 좀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여전히 이 오거돈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이야기해봤습니다. 유성, 유가려 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그 전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탈북자 유성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동생 유가려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로 간 유가려 씨는 첫날부터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모리를 갑자기 와서 모리를 잡아당겨서 그때 꽁치 맸거든요. 모리를 잡아당겨서 발 옆에 벽인데 네네 잡아당겨서 벽에다 막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쫓아 넣고 구두 뒷굽으로 찼어요? 네, 뒷발을 막 찼거든요. 여기 다리 부분은. 허리 여기 허벅지. 예. 막 찼거든요. 막 차서 아줌마 수간이 너 안 되겠다. 다 죽이구나 하는 소리. 전기 고문실로 데려가겠다. 전기 고문실로 데려가겠다. 정신 부탁드리게 해주겠다 하는 소리. 내가 안 가겠다 하는데 막 제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 봐주십시오 하면 내가 막 울었습니다. 막 울어가지고. 조사관들은 화교 유가려라고 써서 붙인 뒤 탈북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가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두렵고 그게 망신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황당하고 부끄러우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한편 조사관들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가려 씨가 북한 보위부에서 고문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합신센터에서 당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유가려 씨는 오빠 유성 씨가 간첩이었다고 허위 자백하는데 내가 완강하게 버텨야겠다. 어떻게든 버텨야겠는데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빠지기 힘들구나. 얼감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인정했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 표창원 교수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180일이라는 그 너무나 긴 기간을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지도 않고 연락 교통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취조당하고 또는 협박, 회유, 기망 등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정말 특수한 정신력의 소유자, 독립투사 이상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취조하는 사람, 수사관이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심 결과는 유성 간첩 혐의 무죄. 한 방을 먹은 검찰과 국정원. 2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여전히 피의자 유성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심 재판에서 유성 씨가 수시로 북한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중국 출입경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 기록이 조작됐다며 수사기관을 고소했습니다. 1월 9일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유우성 씨의 말.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통행증을 떼고 북한으로 갔다 왔다는 증거로 지금 재판부에 지금 출국 기록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네. 제가 중국에 있는 그 해당 기관에 발급받은 기록이랑 현재 검찰에서 제출한 출국 기록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검찰에서 발급받은 출입국 기록을 중국에 계시는 아버지나 그리고 동생 그리고 중국에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네. 그 하령시 공항국이라는 곳에서 발급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해당 기관의 그 출입국 관리 대대라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네. 그 한 번도 아니고 거의 한 7번, 8번 거기 그 하령시 공항국을 찾아가지고 출입국을 계속 따지고 있는데요. 당신들이 출국에 발급한 것이 맞냐고 여러 차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잘 발급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북한에 체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중국 출입국 관련 기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기록엔 그 시기 동안 유 씨는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에서는 2번에 걸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그게 이제 위조됐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중국이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조 경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뉴스바 인터뷰에서 유우성 씨.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재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솔직히 제가 무슨 다른 사건도 아니고 간첩 사건으로 받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말도 못하겠고 사람들 몸판하겠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 예.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채무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가 800조를 넘는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한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먼저 지난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부채 한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현재 미국의 부채가 증액 한도인 16.4조 달러를 초과해서 1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이 국가가 정부에서 얼마만큼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한도를 그 논의하는 것을 내년으로 미루자라는 거에 합의를 한 거고,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아마 아직도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불안하고 또 올 연말에 그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에 정부가 그 IMF 등 국제 기구의 어떤 지침에 따른 새로운 공공부채 산출 기준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총 821조 1,000억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해서 국가채무라고 분류를 하고, 그 규모를 보니까 443조 원 가량으로 GDP 대비로 보면 한 35%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그 국가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해서 일반 정부 부채라고 그 명명을 했고, 이 금액은 한 504조 원 가량으로 GDP 대비로 거의 4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적 부문 채무라고 해서 비금융 공기업의 그 채무를 더해서 그 전체적으로 821조 원, GDP 대비로 하면 한 6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IMF 등 국제기구의 어떤 작성 지침이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 금융 공기업의 부채도 빠져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충당 부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정부하고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이 채권 발행 잔액하고 국가가 부채라고 발표하는 금액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기도 하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이 필요한 돈을 이제 충당을 하는데 공적 부문에서는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의 전적으로 국공채를 발행해서 이 필요한 돈을 조달을 받고 이 발행한 그 국채나 공채의 금액이 그 부채 잔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재무부에서 이번 달에 발표한 2014년도 1월 현재 미국 정부의 공적 채무 그 액수를 보면 17조 3천억 달러 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의 부채 발행 잔액이 17조를 조금 넘어 있어요. 그래서 17조 3천억 달러가 조금 안 돼서 지금 미국의 공적 부채가 부채 발행 잔액을 약간 초과한 상태이긴 하지만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액이 전혀 일치를 하지 않아요. 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채 발행 잔액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부채 금액이 다르냐라고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2011년도에 이 한국의 총 채무 현황이라고 해서 공적 부분, 민간 부분 나눠가지고 각 부분별로 채무를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정부하고 공기업 채무를 모두 합한 이 공적 부문의 확정 채무가 총 1,330조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2011년에 1,330조 원. 네, 2011년도 기준으로 이렇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해도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공적 부분의 채무가. 일단 이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정부의 채무,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가 577조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한국은행 등 금융공기업, 그냥 금융기관에 이제 그 어떤 부채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행한 그 통한채, 통화안정 채권을 빼더라도 뺀 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국채하고 지방채가 2011년도 기준으로 403조 원이 발행됐었고 2013년도 기준으로는 70조 원이 증가한 473조 원의 국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미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국공채 발행 잔액이 현재 473조 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적 채무의 금액이 473조 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부채라고 발표한 규모는 443조 원으로 30조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얼마 조금 차이 나면 이게 뭐 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것으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0조 원 가까이 차이 난다라는 게 뭔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기업의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모든 항목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제 비교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부채별로 각각 성격이 다르고 위험도가 달라서 다 포함해서 관리하면 오히려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이런 공적 부분의 채무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채무까지도 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얼마 정도 위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오히려 나서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숨기고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위험을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무조건 숨긴다고 능사는 아닐 텐데요. 네. 예. 아유, 언제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통계 수치 발표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예. 늘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로부터 경제뉴스 들어봤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 여기서 문을 닫고요. 잠시 후 3시 반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 이어지겠습니다.